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치권의 관심은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당선인에 대해 학교폭력 의혹이 보도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학폭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 당선인은 의혹은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최해병 특검법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뭐 표결할 때 퇴장까지 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실도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냈는데 그래서 이제는요. 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행사한 뒤에는 어떤 과정이 또 펼쳐질 것인가? 이쪽으로 관심사가 좀 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 특검법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그리고 경북경찰청 일단 대상이 저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은폐, 무마, 회유 등 어떤 불법 행위가 있는가 이거를 들여다보겠다, 조사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민주당이요 이런 얘기를 살짝씩 하죠. 상황에 따라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요즘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죠.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자, 그럼요. 이게 지금 여야가 굉장히 뭐 법안은 처리됐지만 그 뒤에도 계속 대치하고 있어요. 찬반 이렇게 나오죠. 화면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 특검법 관련 여야 입장차입니다. 일단 특검 대상에 대해서 아까 전해드렸죠. 법안에는 이게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문구상 보면 대통령실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아니 근거 없이 대통령실 개입 운운 이거 정쟁용 아닙니까라는 반발하는 이 사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검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서 지금 법안을 읽게 돼 있습니다. 변협이 일단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2명을 민주당이 추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명을 최종적으로 추천하고 마지막은 대통령이 선택하는 이 과정입니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는요. 아니 이게 뭡니까? 왜 민주당이 이걸 추천합니까? 이런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정부와 여당이 이 최해병 특검법 좀 수용할 수 없다. 이거는 문제가 많다. 계속 반발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뭘 꼽는 겁니까? 반발한 이유로. 일단 특검 추천권이 가장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최상병 사건은 우리 군인이 꽃다운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순직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자체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정부와 여당이 미리 선을 긋거나 어떤 것에 성역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특검 법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자,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9월 5일에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그러고서 9월 7일에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합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 민주당이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립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의사일정 그 변경안을 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4명의 특검 후보자를 변협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2명을 민주당이 추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 사건을 누가 수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수사관을 고르거나 검사를 고르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법 원리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법 내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서 민주당이 특별검사 후보 2명까지 고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답정너식 특검 수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은 필요하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선을 그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특검을 하는 그런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김준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일단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장을 보면은 거부권 행사는 이미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예측하고 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범인이 아닌 이상 이것을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총선 민심을 완전히 오독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끝까지 이 특검법에 대한 처리를 지켜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찬성 입장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예. 21대 국회 내에서 이 특검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무려 67%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예. 이번 총선에서도 그랬고 이 특검법이 반드시 처리돼서 최상병의 이 사망 사건 거기에 얽혀 있는 외압, 진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밝혀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이 특검법 처리는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명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21대 국회가 이제 5월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대립이 극심하게 보이는데 차라리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처리하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어도 지금하고 똑같은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22대 국회로 넘겼다고 해서 다른 결론을 예상할 수가 없다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부권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가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 한 분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와 관련된 모습과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보시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찬성표, 그러니까 그냥 재의결 전에 원래 그냥 표결하는 거에서 한 명이 여당 소속 한 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자, 그럼 거부권 행사가 되고 다시 재의결 절차를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또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화면을 좀 볼까요? 지금 이 거부권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재의결되면 변수는 무엇일까? 지금 범여권, 범야권, 현재 의석 이게요. 총선, 이번 얼마 전에 지난 총선 결과가 아니라요. 지금 21대 국회 상황이에요. 지금 재적 의원이 295명이에요. 이 중에서 범여권으로 간주되시는 분, 국민의힘 소속 플러스 범여권이 115, 그리고 범야권, 여기는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도 다 포함돼요. 180인데요.
제적이 295니까 여기서 재의결 기준이 3분의 2거든요. 그럼 197표가 필요합니다. 그럼 범야권표가 180이죠. 17표 이상이 뭔가 범여권에서 나오면은 재의결 역시 통과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아까 김웅 의원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러면은 추가로 여당 내 다른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재의결 때. 그리고 또 이게요. 재의결은 무기명입니다.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밝히지 않게 되거든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네. 무기명. 이게 확실히 변수가 될 거라는 얘기가 오늘 많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엄청난 변수가 될 것이고 아마 대통령께서 이 저 표를 MBN 표를 딱 이제 책상 앞에 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나온 저 화면. 그렇죠. 수학을 해야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도 그런데 뭐 거부권을 뭐 건의하겠다는데 그거 잘못하면 대통령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재의결 투표 자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고요. 출석 의원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여기를 말하자면 이 재의결 투표에 안 오면은 민주당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재적 의원의 과반이면 만약에 안 와버리면 안 돼.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참여하는 의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또 계산이 그냥 달라지니까요. 민주당이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 다 끌어모아서 앉혀놔야 되고요. 앉혀놓은 상황에서 3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하에 저 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참을 해도 불리한 거예요. 참석을 일단 하고 반대를 해야 그렇죠. 된다. 그래야 그 수에서 3분의 2니까요. 그게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입니다. 계산 잘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 말한 대로 무기명입니다. 예. 근데 오늘 김웅 의원은 본인의 소신을 대놓고 밝혔어요. 어제는 사실은 어제까지는 김영투표. 그렇죠. 근데 말하자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최혜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눈이 밝혔는데 이 표결에는 빠졌죠. 퇴장을 했습니다. 근데 무기명일 때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찍을 수 있다. 전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16명입니다. 현재까지. 예. 그럼 16명 중에 과연 55명이 낙천낙선을 했는데 마지막 21대를 나는 이 마무리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공천 때문에 얽매였던 소신들을 이제 마지막 기회다. 라고 했을 때 55에 10명, 15명만 하면 몇 %입니까? 그분들도 30% 부담이 없다. 선택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제기될 공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국회에서 입법부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ting겨낸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이건 말하자면은 대통령으로서 22대 국회를 맞이할 때 내임덕 선고를 입법부에서 받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동력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 MBN의 표를 잘 참고해서 예. 저는 판단하셔야 된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MBN 표라고 그러는데 뭐 MBN이 무슨 숫자를 뭐 이렇게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요. 지금 상태로 보면 197표 이상이면 재의결도 통과되는 상황인데 지금 범야권 표를 계산하면 17표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범여권,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그 정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앞서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찬성 입장을 내신 여권 인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와 관련돼서 좀 설명하신 분도 있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야당이 제출한 특검안을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된 조항들이 많고 매우 정파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빨리 뜯어 고쳐야 되겠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수사가 막바지 상태인데 네. 그 수사와 무관하게 이 상당히 정치적 접근으로 이 조사를 다시 한번 그 사실 가로채는 것이죠. 가로채는 게 아니라 수사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제가 볼 때는 이탈표 자체는 크게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 내부의 인식이 되게 동일합니다.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탈표가 상당히 나와서 이 특검법이 다시 재의결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전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다. 예. 이게 이제 이태원 특별법하고는 약간 사안이 다른 것이 예.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때는 재의결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이 권력 남용이나 외압 이런 것 전혀 상관없잖아요. 순수하게 그 당시에 이태원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자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됐던 거고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법이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돼요. 직권남용이 드러나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예. 저 사건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원인 같은 경우에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최상병이 안타깝게 그 장비도 채우지 않고 투입되게 된 그 과실은 분명히 누군가 있겠죠. 예. 그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수사는 경북경찰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 경찰청의 수사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뭐 빨리 해달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원인 규명. 그 다음에 그 원인 규명과 관련 없이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처벌 범위를 정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외압 문제가 나온 거죠. 예. 있음지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권력 행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생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종섭 장관 등이 이 자료를 뭐 회수해라. 예컨대 이 자료 회수와 관련돼서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법리상 이것이 외압, 직권남용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수사는요, 죄가 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거거든요. 예. 법리상 죄가 되는지 여부가 만약에 확실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덜 됐다, 뭔가 미진하다, 그러면 그때 특검을 운운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공수처라는 것이 사실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잖아요. 예. 그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만든 기구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예요. 근데 거기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미리 못 믿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얘기했듯이 정진석 실장이 얘기했듯이 이건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목적하에 움직이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대통령 탄핵이에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이 지금 21대 때 이것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통과 안 되고 22대 때 가면 또 1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뭐 270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이 아니고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대통령 탄핵의 기반 조성을 위한 특검 통과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공감대가 많다 그 설명이신데 그럼 아까 안철수 의원은 왜 찬성한다고? 물론 어제 찬성 반대가 아니라 아예 퇴장을 했으니까 표를 던질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앞서 인터뷰로 뭐 반복적으로 본인은 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12월 달 인터뷰 아닌가요? 최근 인터뷰도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법안 자체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봅니다. 잘 이해가 만약에 찬성 안 된 의견이었으면 상태에서 오늘도 사실은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졌어야죠. 근데 퇴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어리둥절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제가 명명하지만 그 최상병 관련된 사건은 두 개의 큰 지류가 있고 경북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미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저 말은 뭐냐면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이 그 보장하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안 되면 그때 찬성이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개괄적인 찬성의 의미를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업무상 과실치사 확인해야죠. 그다음 외압이 있어서 확인해야죠. 확인 절차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특검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법안을 조금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패널 분들 간의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이에요. 일단 법안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조만간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 거부권이 행사될까? 안 될까? 행사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지금 이걸 짚어본 겁니다. 여당 내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 안 하지만은 이렇게 본인들끼리는 의원들끼리는 얘기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궁금증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좀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는 어제 MBN의 단독 보도로 의혹 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주제로 좀 가보죠. 안 보일 만큼 맞았다. 무슨 소리입니까? 모두 허위 사실이다.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른바 당선인 어떤 한 명의 과거 학폭 의혹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서로 맞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세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거든요. 이후로 무서워서 걔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어요. 걔 때문에 학창시절이 힘들었고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약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페이스북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입장을 참여해 주시고 지금 법적 대응을 위해서 관련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어제 사실은 MBN 보도로 시작이 됐는데 이 취재 기자가 전 이 고교 동창생이라는 분들 4명을 만나서 그분들의 어떤 설명, 뭐 폭로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또 주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을 한 거예요. 4명이 등장하는데 일단 이 그 주장하는 폭로하는 내용 이거 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좀 화면 좀 보시면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그 김동아 당선인의 고등학교 동창들이죠. 이 4명이 지금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냐. 본인이 직접 맞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다. 이런 그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아는 복수의 피해자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약한 애들을 괴롭혔다. 이런 증언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키 작고 싸움 못하는 애들을 포크로 찌르면서 웃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담배값 갈취 얘기 그렇습니다. 저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반복적인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복수의 고교 동창생들이 존재하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동아 당선인 측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예.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부인하는 것이고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김동아 당선인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됐으니까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페이스북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창생이라고 밝힌 4명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다음은요. 김동아 당선인의 반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에, 의혹 제기 보도죠. 나간 뒤에 이런 얘기를 일단 MBN 이 취재 기자한테 전달했는데 그런 사실 일단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오히려 공부한다고 왕따처럼 지냈다. 친구들이 질투, 시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 일단 부인을 하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활기록부 사본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학교 다니며 일방적으로 누구를 괴롭힌 적도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저 생활기록부 내용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써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다음에 뭐 품행이 바르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인 거죠. 일단 이게 민주당 소속의 당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관계자에게 질문이 갈 수밖에 없죠.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논의된 건 없습니다. 회의에서.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저도 보도를 봤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보면 뭐 어떤 게 팩트인지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이 또 소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김준욱 전 대변인.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 일방적 주장이 나온 상황이고 또 당사자인 김동아 당선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또 부인을 하고 있고 법적 조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당으로서는 확인할 길은 아직은 없거든요. 이 과정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지금 이 상황 취재에 의해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취재가 조금 더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김동아 당선인도 아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자기도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모으는 어떤 자료를 말하는 글쎄 걸까요? 이제 당시에 본인의 그 품행이라든지 이런 걸 증언해 줄 수 있는 또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기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생활기록부 내용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걸 모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반에서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학교 안에서 있었던지 당시에 동창생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정말로 있었다면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로 또 김동완 당선인의 어떤 성품이 정말 온화했고 예를 들면은 당시에 고3 시절이었다면 이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본인 말대로
정말 스스로 왕따처럼 지냈을 아까 수도 있는 본인 것이고요. 스스로가 약간 왕따처럼 지냈다. 그런 상황들을 또 증언해 줄 수 있는 또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동창생 중에는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자료라든지 뭐 아니면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이제 모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어제 보도 이후에 아직까지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예. 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도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좀 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 상황을 지금 부담으로 볼 수는 아직은 없는 게 일방적 주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나중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면 이 또한 이게 어떤 한 정치인에 대한 예. 또 그 어떤 공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좀 사실관계 규명이 더 필요하다. 요 정도 수준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지금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도를 통해서 나온 4명의 동창생 얘기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어떤 폭행을 당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피해자만 뭐 더 있다. 추가적 피해자들이. 그다음에 주로 약한 애들이 대상이었다. 뭐 포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이런 주장. 이 학폭 내용 주장이죠. 학폭위를 당했다는 그런 주장인데 아까 생활개표 내용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이 김동아 당선인은 어제 요 내용이 보도가 되자마자 본인의 생활기록부 과학고를 올렸어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뭐 맡은 일을 능동적으로 잘 처리하며 성격이 명랑, 밝은 성품이며 예의 바름, 책임감 강하고 성실할 뿐 아니라 매사에 노력. 요걸 이제 반박하는 어떤 취지로 요걸 올리죠. 그리고 보이는 이건 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부인한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이 좀 이렇게 진행 중이에요. 지금요. 자, 그런데 김동아 당선인이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깝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출마를 하면서 굉장히 또 어떤 포부를 밝힌 것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여러분이 천국에서 김동완을 일할 자격이 있다라고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충실한 모습이 될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입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공평하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며 평등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청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청년이라는 거는 어떤 신선한, 새로움,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런 걸 강조해서 출마했고 당선이 돼서 더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의혹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이게 후보자 시절에 이런 의혹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거는 분명한데.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몰랐겠죠, 이 부분. 민주당에서도 뭐 이런 사항에 대한 파악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당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김동아 당선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했듯이 청년 정치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모범적인 어떤 활동을 해왔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인데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 그러면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 그 당시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물론 저 멘트가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각오를 밝힌 거지만 좀 앞뒤가 안 맞는 멘트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생활기록부에 나온 여러 가지 이분에 대한 평과 본인이 혹시나 괴롭힘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 양립이 또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뭐 예의 바르고 착실하고 책임감 많은 사람은 학폭이 없나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저것이 모든 걸 다 커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적은 없다 이런 취지의 변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뭐 쌍방폭력인지 내가 괴롭힘을 먼저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으로 한 것인지 앞으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의 소재를 끌어내겠지만, 문제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무슨 자료를 확보하죠? 변호사로서 이런 경우에 자료 확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좀 보세요? 예를 들면 정황 증거적 자료죠. 이 사람이 저기 학생 기록부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이게 실제 자료가 되려면요. 먼저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께서 나는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고 이걸 누군가 봤다.
그 현장에 누르고 있었다. 이랬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김동아 당선인에게 자료, 뭐 진술 써주면 되죠. 예. 사실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이건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당하지 그런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현재 입장에서 저는 그래서 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본인에 대해 세평, 학창 시절 이렇게 잘 지내왔다 이런 세평들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진술 정도인데 그것은 사실은 제기된 의혹을 탄핵할 만큼의 자료가 아니죠. 왜냐하면 당한 사람들이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당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김동아 당선인이 자료 확보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아마 대책 세우는 정도의 시간을 끌기용이 아닐까 싶고 물론 아직은 의혹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꺼내놨거든요. 김동아 당선인이요. 그렇다면 본인은 법적 조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뭐 허위사실 유포에는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볼 때는 그 대상은 그 얘기를 했던 그 동창생들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그렇게 고발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볼 때 전부 다 허위 사실은 아닌 걸로 본인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한 단어 썼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그 말은 뭔가 컨플릭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컨플릭이 생겼는데 그 분명한 배경이 있다. 본인이 지금 왜냐하면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아직 않는 이유는 뭔가 추가적인 동창생들의 증언이 있을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증언이 있은 뒤에 그다음에 본인이 전반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것이 작은 게 아니고요. 처벌 수위는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상해죄도 그럼 다쳤다면 10년 정도나 7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기소가 돼서 고교 시절로 보니까 한참 지난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만약에 뭐 위험한 물건, 포크 같은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이런 걸로 하게 되면 10년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일로부터 그러면 10년 정도의 만약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형도 있을 수 있어요. 자격정지.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공무당인권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국회의원직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아마 본인은 조금 차곡차곡 대비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도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화면을 소개해 드릴까요? 여기 보면 일단 나온 반응인데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로 나온 논평인데 청년 정치 하겠다는 김동아 당선인 학폭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께 해명하라.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네요. 그리고 가정을 합니다.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 당선인은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논평이 나오고요. 또 다른 반응도 하나 볼까요? 어떤 진중권 교수인데 뭡니까 이게? 브라보 멋지다 동아야. 이게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사를 약간 활용을 한 겁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나도 정확 2번에 근신 1번인데 생기부는 깨끗하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군요. 본인이 또 정확했다는 얘기까지 스스로 밝히면서 저렇게 설명을 좀 합니다. 소영주 소장님. 그런데요. 지금 김동아 당선인은 이게 정치적 음해다라는 취지의 반박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은데 왜 총선 전에 이런 게 왜 동창생들이나 이런 인물들은 적극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질문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김동아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접근되면 이야기가 조금 힘들죠. 민주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럽습니다. 통상 이제 학폭 문제가 유명 연예인이나 뭐 체육스타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문제가 되긴 했지만 국회의원 신분이 될 분이 직접적으로 학폭을 한 사례가 거는 있었는지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두 개가 첫 번째는 김동아 당선인이 청년을 대표해서 청년 특구 지역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매끄럽진 어쨌든 간에 그거는 차지하고요. 어떻든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재명 대표랑 이 야당의 압승을 입던 이재명 대표랑 아주 가까운 측근의 당선인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김동아 당선인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가볍게 풀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제가 몇 군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부 같은 경우도요. 이런 말하자면 동창이잖아요. 고교 동창은 뭐 다 고고를 다 해서 아시겠지만 이 동창들은요. 친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허물도 덮어주는 게 고등학교 동기 동창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이서 어떤 이런 의견들을 진술을 했을 때는 일단 보도 내용에는 4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동아 당선인은 단순히 생활기록부를 띄워서
맞대응에서는 조금 부족했다. 아. 예를 들면은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동창들의 증언을 가지고 올려놓고 그렇지 않다라고 싸움을 붙였다면 차라리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면 좋은데 생기부라는 게 작성자가 동창들입니까? 선생님이죠. 아,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부분들은 동창들이 맞았다고 하면 그 동창이 맞대응할 수 있는 동창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생기부라는 거는 선생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잖아요. 아. 고등학교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이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은 이 동창 부분들의 발언을 지금 나왔을 때 법적 조치를 바로 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동창 이런 주장을 한 동창들을 향해서 본인이 변호사고 이 부분이 명백하게 내가 이만한 티끌도 없다 하면 이거는 당의 누가 되고 본인에게도 엄청난 누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일단은 법적 조치를 하고 막아놓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말하자면 MBN이 단독이면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단독 보도 부분부터 다른 데로 언론에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쓰고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예, 다루고 이 시간을 있어요. 확산되는 걸 놔둔다는 것은 조금 당에서도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김동관 당선인도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립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방금 전에 나왔는데 이제 김동관 대변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까 정치적인 음해다 이런 취지를 하면서 총선 뭐 그 전후로 약간 뭐 그런 얘기들 음해성 얘기들이 막 소문이 돌았다. 이미 본인은 그런 소문 들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반박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총선 과정에서는 의혹 제기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사실 좀 질문사항으로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미 김동완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든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런 변호인단 활동도 했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목적이었다면 아마 총선 과정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나온 거는 좀 저는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해요. 이게 정치적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아직은 양쪽의 주장이 듭니다. 맞서고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요. 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뭔가 김동완 당선인에 대해서 음해성인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22대 국회에 김동완 당선인이 청년으로서 또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게 좀 그 방어 이런 측면을 얘기했을 때 많은 공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냐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아직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일방적으로 어느 쪽의 주장이 합리적이다,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좀 전에 뭐 우리 소영도 소장도 말씀 주셨지만 일단 그 김동완 당선인이 일단 이런 주장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적극적인 해명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잠깐 좀 붙어도 될까요? 제가 좀 이 고교 동창들 피해를 입었던 고교 동창을 좀 빙의를 해보면 빙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김동완 당선인이 당선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후보로서 경선을 하고 이제 이 국민의힘과 이제 또 이 치르는 거잖아요. 경쟁을 그러니까 하는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확정이 안 된 것이죠. 그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용인을 한 거예요. 네가 도전을 하는 길에서 해봐라 했지만. 이게 이제 당선인이 되고 이제 곧 있으면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할 것인데 친구들은 그거는 용인할 수 없다. 라는 부분들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네가 살아가는 과정이지만 네가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네가 최소한 우리들에게 사과는 해라. 사과하고 이건 털고 가야만 네가 공직자로서 선출직권에서 자격이 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 선거 과정에 말하자면 방해하려면 당시 국민의힘하고 붙었을 때 반대파에서 지금 이걸 터뜨렸으면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나고 당선이 됐는데 이제 와서 터뜨린다는 거는 좀 어떤 여러 가지의 결자해지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사과를 하고 털고 가라. 저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송영우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제가 요 지점, 요 포인트 지금.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동완 당선인이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이 아니고 본인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국내 국내 탑3라고 하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런 사건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소장 1시간이면 꾸려서 낼 수 있거든요. 기사 하나 붙이고 고소장은 그냥 2페이지만 쓰면 돼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일인데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은 근데 듭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는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저 4명의 피해자 또는 뭐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허위 사실이면요. 예. 가장 FM적인 법적 대응은 바로 고소장을 내는 겁니다. 허위 사실적 시와 명예훼손으로. 근데 이 고소를 만약에 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의문을 받을 수 있냐면 예. 혹시라도 무고의 죄책이 의식이 되어서 섣불리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김동완 당선인이 혹시라도 어떤 다른 본인의 원칙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선출직 공직자니까 일반 시민을 고소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을 천명한 것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는데 예. 본인이 법적 조치는 하겠다고 지금 뭐 검토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고소는 바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아함이 들기는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치적 음해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으면은 정치적 음해인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될 수 있을 겁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어떤 선거 공작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거는 끝났고 김동완 후보는 당선이 돼서 임기가 이제 4년이 남았어요. 어떻게 예. 보면 가장 힘이 강할 때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또 측근으로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대장동 변호인 카테고리로 묶이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김동완 당선인을 저격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구심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의문들을 김동완 당선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어떤 당선인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돼서 학폭 관련 의혹 제기 주장이 과거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아까 소영주 소장님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약간 기억을 더듬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어제 내용이 나와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치권 인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주제 가보죠. 여기도 무슨 고발, 뭐 입건 이런 얘기가 좀 있네요. 보겠습니다. 배현진 피습 수사경찰 입건입니다. 아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왜 입건이 된 거죠? 일단 그럼요. 관련 영상 좀 뭐 시간이 지난 건데요. 그때 당시의 모습 등등등이 있습니다. 보시죠.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경찰관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은 경찰에 맡기겠습니다. 기관을 신뢰하고요. 경찰에 맡기겠다, 신뢰한다. 그런데 무슨 뭐 고발, 입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뭘까요? 화면 좀 볼까요?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또 화면 좀 보면 설명 좀 해주시죠.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은 이제 그 흉기 피습당한 이후에 예. 그 정치인 테러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배현진 의원도 뭐 중학생으로 알려진 사람에 의해서 위험한 물건 피습을 당했죠. 둔기죠, 당시에 둔기입니다. 뭐 돌덩이라고 예.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다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놀랐는데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할서인 강남경찰서에 전담팀이 꾸려집니다. 예. 그 전담팀의 아마 부팀장으로 알려진 형사과장이 그 둘인데 예. 그중에 한 명이 부팀장을 하면서 알게 된 그러니까 수사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목격자 진술 등을 본인이 외부 사람들이 있는 SNS에 계속 연재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걸 나중에 알게 됐나 보죠, 배현진 의원이. 그래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고발을 했고 이 부팀장 그 전 형사과장 얘기는 이게 언론에 다 알려진 것들만 연재했기 때문에 공무상 누설이 아니다 얘기를 했고 공개된 걸 그냥 올렸을 뿐이다. 그렇죠. 그건 뭐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현진 법률대리인은 또 누설 내용을 보면 사실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이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서로 공박을 주고 받는데 어쨌든 고발했기 때문에 강남경찰서에서는 사실은 이제 입건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 해당자는 총경으로 승진한 이후에 다른 데로 갔어요. 강남경찰서는 없습니다. 저 당시에는 아마 경정계급 갖고 형사과정 업무를 수행할 때고 지금은 총경 승진해서 아마 다른 경찰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했던 일이 지금 이제 뒤탈이 난 거네요, 뭔가. 그렇죠. 어쨌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해당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받을 텐데 수사도 수사지만 아마 저 정도면 감찰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것이 공무상 누설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저런 행위 자체는 저 공무원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담당 경찰이 SNS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썼다. 이 자체만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고는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이잖아요. 자기가 부팀장이거든요. 그 수사팀의 그런 상황들을 언론에 알려진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뭐 SNS를 통해서 사적인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그걸 얘기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체가 공무원의 윤리강령 등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또 그 글이 삭제된 상태라고 그러네요, 또. 어쨌든 누가 캡처를 해놨으니까 고발이 됐겠죠. 그렇다면 저 자체로 감찰을 통해서 아마 징계에 해당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그러니까 아까 해당 경찰은 아니 이거 이미 다 언론 브리핑이니까 공개된 내용이다. 그거를 그냥 올린 것뿐이다. 근데 왜 올렸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언론에 온전히 나온 내용들만 올렸다라고 하면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판례가 있냐면요. 그 조현아 씨 그 땅콩 회항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기소됐던 분 중에 누가 있냐면 국토교통부 감독관이 있었어요. 뭘로 기소됐냐면은 당시에 그 조사 계획을 언론에 그 국토교통부가 보도 참고 자료로 제공을 했는데 그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알려줬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로.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았냐면 보도 참고 자료로 이미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무상 비밀은 아니다 해가지고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뭐 이런 혐의로는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보도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수사 내용을 기밀을 누설한 거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나온 내용만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서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징계 사유는 됩니다. 검찰 내부, 그렇습니다. 검찰 안에서의 또 문제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징계 사유는 될 수 있고 이게 상당히 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는 충분히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소영주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배현진 의원이 그 비습 당시에 경찰을 신뢰한다. 그리고 경찰이 지금 잘 수사할 걸 믿는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어떤 본인의 입장도 냈는데 결국엔 지금은 그 경찰을 고발한 상황이 돼버렸네. 이게 뭡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이 경찰분께서 제 생각에는 성향 자체가 이런 SNS 쪽에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걸 또 많이 하시는 하는 습성을 가지신 것 같고 연재를 하는 거 보면 그 추정이 그 특정 됩니까, 공간에 추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에 많은 글들 특히나 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그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여다보기 주목을 좀 하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돈을 벌기보다는 본인이 그런 걸 즐기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 사건이고 현재 진행 중이고 저 본인이 공직이 있잖아요. 이거 퇴임 후에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거를 지금 수사가 마무리도 안 됐는데 퇴임 뒤에 쓰세요 글을. 그러네요. 근데 굳이 여기 SNS에 올려서 이 곤혹을 당하는 부분들 이거는 100% 경찰 내부에서 감찰 들어가고요. 이거 징계건입니다. 근데 저게 배현진 의원이 이제 2차 가해 운운했잖아요. 그 당시에 가해자가 사실 이제 중학생 어린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정치 테러, 정치인 테러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억측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도 왜 중학생 정도 되는 어린 친구가 저런 행동을 했지? 어느 집 자제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사실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물꼬를 터가지고 본인이 저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 순수하게 그냥 국민이 알 권리?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것은 배현진 의원이 고발할 만한 뭔가 저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배경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최근에 여당인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했고요.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았죠. 오늘 사실상 뭐 첫날이었는데 기자들을 만나서 뭔가 본인의 어떤 생각과 구상 이런 걸 좀 긴 시간 밝혔어요. 그런데요. 그 밝힌 내용 중에 몇 가지 대목을 듣고 있는 분들이 약간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하는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일단
그 주제로 갈 건데요.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랑의 도가니가 될 것. 이게 뭡니까? 어떤 뭐 영화나 무슨 드라마 제목입니까? 오늘 황무효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이런 비슷한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울타리를 넘어서 어찌 보면 정적인 다른 정당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사랑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 오해, 흠은 우리의 사랑 안에서 모두 녹아 흔적이 없이 사라집니다. 사랑이란 표현이 좋아요. 많은 분들과 사랑을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김준욱 전 대변인 일단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사랑의 도가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랑의 힘이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다. 그런 데로 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제가 흥분의 도가니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 사랑의 도가니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봐서 국민의힘이 사랑의 도가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 협치를 많이 하겠다. 또 따뜻한 사랑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고 뭐 이런 뜻일까요? 아마 이게 당 내의 당의 구성원들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뭐 또 이 일반 국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거기에 야당까지 포함된 말씀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 알 텐데 일단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첫날 첫 일성으로 나왔다라는 거 보면 일단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 또 일반 국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사랑으로 있습니다. 극복을 하자 지금 어려움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당을 개혁하고 황골 탈퇴시켜야 하지만 이것이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칼질 뭐 이런 게 아닌 다 포용하고 다 사랑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표현이 앞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좀 남아 있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6말 7초에 있을 전당대회만 하더라도 과연 이런 사랑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퀘스천 마크 의문부호가 좀 찍히고요. 또 원내대표 선거도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과정 자체가 과연 사랑으로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따뜻함으로 포용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우 전 대변인. 특히요. 뭐 사랑의 도가니도 있어요. 뭐 사랑의 힘도 있었어요. 그러자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 중에 하나가 국민의 힘과 운율을 맞추신 거냐. 사랑의 힘이라고. 그러면서 뭔가 이걸 극복하자, 나라를 풍성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하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날선 메시지보다는 당내 통합과 화합을 우선시하고 그 화합과 통합의 기초 위에서 쇄신을 하겠다. 저는 그런 의도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잘 보면요, 그 어떤 그 사랑 뭐 이런 것만 강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잘 보면은.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우리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즉 당원과 국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당원과 국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포용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또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의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5선의 경륜이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어당팔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 사회부총리도 역임하셨고 이런 분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면서 그 취임사를 쓸 때는 그냥 쓰지 않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저는 잘 골라서 쓰셨을 거라고 그러면 보거든요. 지금 이런 표현들도 다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사랑을 강조한 것은 저는 그래도 황우여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현상 변경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상 변경의 의도가 있어야 반대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포용과 화합을 미리 강조해서 그걸 전제로 삼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사랑의 도가니라는 표현을 썼으면 지금은 국민의힘은 무슨 도가니인 겁니까? 그냥 갈등이 많다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로 쓰셨겠죠. 아무튼 정치권에서 듣기 어려운 표현이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면서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좀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오늘요. 아까 전 이 당원과 뭐 국민을 강조했다 그러는데요. 지금 국민의 내부에서는요, 당대표를 뽑는 룰을 가지고 지금 서서히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이 상승 곡선들을 좀 타고 있거든요. 주장들이요. 이와 관련된 질문도 오늘 나왔어요. 당대표를 뽑는 룰, 전당대 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의 답변입니다. 보시죠. 결코 보수 가치를 약화 훼손하여 사이비 보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 땅에 버려집니다.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전대 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으로서는 협의체의 위원회의 일원에 불과하고 아직 구성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 오해를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뭐 즉답을 하지 않은 거네요. 많이 들어야 되고 지금 불필요한 얘기하면 오해를 낳기 때문에 뭐 좀 나중에 얘기하겠다. 뭐 약간 신중한 입장. 그러니까 명확한 설명을 한 건 아니에요. 화면 좀 보시죠. 지금 전당대회가 아까 뭐 6말 7초 이렇게 예상되는데 원래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룰은요. 당원 투표가 70% 비중이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중. 그러니까 당심 70%, 민심 30%. 뭐 통상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런 배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 12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그 해 겨울에 치러졌던 전당대회 룰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당원들 100%로 바뀌었어요. 100%. 근데 최근에 이 100% 룰을 다시 과거로 가든가 오히려 민심 쪽 반영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주장들이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른바 당권주자라고 꼽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100% 왜 한지 아시죠? 그 당신 100% 저 떨어뜨리려고 한 룰이었어요. 그 당시에. 원래 이제 저희는 전통적으로 30대 70이었고요. 저는 뭐 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민심의 따가운 해초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심을 받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전대룰을 고쳐야 된다. 저는 한 5대5 정도 돼야 대폭 바꿔줘야 저 당이 변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좀 볼까요? 지금 두 분만 저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당대표 물망에 오르신 분들도 다 주장하는데 이제 두 분 말씀 들었고요. 아래쪽에 안철수 의원 5대5, 50대5 변경도 가능. 그러니까 당심 50, 민심 50 이거 변경 가능하다. 요새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도 이런 주장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당원 100%를 이거 하면 당 망가진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죠. 지금 4명의 당권 후보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거 당원 100% 갖고 안 된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라고 하죠. 그리고 5대5까지도 바꿔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우선 2002년 말에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왜 당원 투표 100% 비중으로 바꾼 겁니까? 당시에는? 2022년도에는 이제 특정 상황에서 예를 들면 명목은 역선택을 방지하자 이런 명목도 있었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가 이 국민의힘 당대표 보는데 이렇게 싹 뭘 역할을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 도움되지 않는 분을 역선택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마이너스를 주고자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역선택을 방지하자는 이제 목적이 있었고 어쨌든 근데 이 룰은요 이거는 그 교조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 30대 70 이 부분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2000년대 초반으로 가면 최고위원들이 호선해가지고 당대표도 뽑았어요. 전당대회잖아요. 이게 당의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로 한다고 해서 민심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나 뭐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당원들의 지지를 보다 자신이 없으니까 당원 100%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게 보이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불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것이 당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당대표의 의사를 갖고 있는 본인들이 처한 환경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만약에 당원 100% 하게 되면 민심을 역행하는 거고 만약에 여론조사 100% 하게 되면 민심을 따르는 거 이건 아니죠. 이거는 그분들이 만드는 시각인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게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될지는 사실 본인들이 먼저 저 공약을 내걸어야 되잖아요. 그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도 정말 자신 있으면 당원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처한 환경만 갖고 마치 이것이 100%로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민심을 버리는 거고 이런 식의 저는 발언은 개인적으로 조금 당에 피해를 주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전에 보면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약간의 룰을 바꾼 경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좀 높이는 식의 룰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거기다 만약에 이게 룰이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국내심이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그런 식의 언행은 맞지 않다. 본인들이 이제 이 룰 변경을 해서 노력하셔야죠. 본인들한테 유리한 룰 변경을 해서 그건 허용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원하는 룰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변경된다고 해서 당을 공격한다. 좀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까 4명의 당대표 후보 물망을 오신 분들이 주장했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화면 좀 불러오겠습니다. 소영주 수장께서는요. 특히 나경원 당선인 보세요. 당신 100% 룰은 본인을 떨어뜨리려고 한 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반대말이 뭡니까? 김기현 대표 시키려고 만든 룰이다. 그렇게 지금 나경원 당선인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당시 나경원 그 당선인 자체가 거의 국민하고 당원하고 섞어 놓으면 7대3 비율이나 5대5로 가면 1위였어요. 그럼 여론조사 김기현 대표는 4%대로 나왔었죠. 근데 당시 당원 100%로 바뀌면서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높았어요. 당시에는 당선인이.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무릎을 꿇쳤죠. 뭐 저출산 문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용산의 신기가 불편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한 용산의 개입이 결국에는 당원 100%라는 그 2006년도에 만들었으니까 22년이면 몇 년을 역행한 겁니까? 뒤로 갔을 때는 거의 한 15년 이상을 뒤로 간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역행하면서까지 만들었던 룰이에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랑, 소금, 사이비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룰을 바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고 원래는 관리형 비대위라는 전제하에 출범을 했다고 다들 예측했지만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당명을 바꿀 만큼 혁신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혁신 위의 비대위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 당원 100%를 손은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에 이걸 용인하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예를 들면 당원 100%를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지금 비서실장 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들었던 당원 100%의 룰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만한 자율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얻어낼 때는 그만한 또 어떤 나름대로 뭐 이철규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당내에서 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측건데 7대3으로 복귀는 힘들 것 같고요. 한 8대2 정도까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가만히 보면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 총선의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 것은 당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원 100%로 가면서 당심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우겨 넣었거든요. 근데 총선에서 당신이 민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아까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면서 당원 100%로 가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 여론조사 당원을 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선두 그룹에 속합니다. 근데 당원 넣잖아요. 그럼 하위로 쫙 미끄러져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신과 민심의 괴리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여기 이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룰을 손보는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다시 이제 뭐라죠? 다시 이제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평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저희가 룰을 시계열상으로 보면요. 나경원 의원 저 말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의 그 전대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제 여론에서 앞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말자 갖고 굉장히 싸웠어요.
근데 결국 이준석 대표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나경원 대표하고 붙었어요. 근데 나경원 대표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졌고 당원에서도 많이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룰이라는 것은 그 후보자들 나온 그 상황에서 어떤 분한테 유리한지를 보고 결정하는 거지 이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 하나 더 좀 들을 내용이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뭐 천목회라고 어제 첫 번째 이제 토론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을 논의를 했다고 그러네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 거실이 드려야 될 의원님 여러분들 잘 아는 부터 사선으로 저는 전대룰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100% 당원 아닙니까? 저는 그걸 5대5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집단 지도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그러니까 5대5까지 바꿔야 되고 더구나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당대표를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같이 뽑는 거죠. 그래서 가장 투표를 많이 하신 분이 당대표, 나머지는 최고위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동등한 관계다. 이 뜻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더 좋으냐 아니면 단일성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으냐 이건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일성 지도 체제를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이 서야 당의 쇄신, 혁신이 더 견인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서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천목회 입장에는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관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국민의힘의 전통입니다. 2006년에 이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룰이 처음 들어와서 2021년까지 15년 동안 10명의 당대표를 계속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뽑았어요. 그 강재섭, 박기태, 안상수, 홍준표, 황우여, 김무성, 이정현, 그다음에 2017년에 다시 홍준표 대표, 그다음 황교안 대표, 이준석 전 대표까지 10명을 다 여론조사. 약간 어떤 전통적인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바꾼 그 전대 룰이 오히려 전통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분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본인이 2012년에 당대표가 되실 때 그 7대3 룰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신 100% 룰을 고수하고자 한다. 명분이 없습니다. 천목회가 그 부분을 잘 파고들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퍼스널리티입니다. 이분이 지금 1947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호명이 된 것이 사실상 공적 영역에서의 마지막 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당의 미래를 봐서 우리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 선출 절차로 되돌려 주십시오라는 호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병행을 할 때 전대룰 개정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당 상황이고요. 다음은요. 오늘 민주당은 당선인들이 만나는 자리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얘기도 나오고 또 새로운 원내대표도 오늘 찬반 투표 중에서 뽑았죠.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당론 반대는 안 된다. 이게 무슨 경고인가요, 그럼? 반대하지 마라, 당론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선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요. 일단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 얘기가 듣기에 따라서 약간 충돌하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이런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 모두가 합의한, 동의한 그 목표에 대해서는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각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에 따른 주장이나 이런 것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당의 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발언 세게 해줘야 된다. 그런 소리는 클수록 좋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부 사항일 수도 있는데 위아래 두 개가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당선인들을 향해서요. 당론 법안이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 멈추는 사례를 앞서서 몇 차례 봤다. 이거 정말 옳지 않다. 그렇다면은 당론에 따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당선인들 보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 이런 거 과거에 사례 있었는데 안 된다. 그런데 동시에 당 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발언을 좀 세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는 세게 크게 나올수록 좋다고 또 얘기합니다.
소영주 소장님? 네. 이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온 거 자연스럽게 들리세요? 조금 뭐가 상충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뭐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상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게 잘 해석을 하면은 또 각각 뭐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적인 소회, 하나는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개혁적인 발언을 당내에서 가감없이 해달라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 구성원들이 주저하지 말고 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개혁적 소리를 그 누가 뭐 말린다 하더라도 해라. 그런 걸 바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당론에 대해서는 조금 당의 입장을 좀 따라주라라는 것인데, 이게 아마 21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 중에 뭐 좀 처리해야 될 혹시 부분에서 체포동의안 이런 거 생각하신 뭐 그런 겁니까? 부분도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당론으로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의 다른 소리를 내다보면 당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지난 어떤 21대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22대 때는 좀 당이 좀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건 이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을 그러면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어떤 당론을 정했어요. 뭐 법안과 당론이었는데 어떤 몇몇 의원분들은 아니 이거는 당론을 정할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혁적인 인사니까 내 몫을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원래 정당 전체에서는 받아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구성이 될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 발언의 이 전체적인 의미는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늘 뽑혔죠. 그렇죠. 오늘 당론을 확정됐습니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이고, 물론 예. 당대표와 상의를 하겠지만, 이 신임 원내대표가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22대에서의 특검 정국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바뀔 어떤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일선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나름대로 당론을 따르지 않고 어깃장이 나오면 이게 흐트러질 수도 있다, 전열이. 그렇기 때문에 좀 따라달라라는 얘기인데,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지금 새로 뭐 당선된 분이나 재선을 하거나 삼선을 하거나 사선하신 중진들이 못 알아듣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4선 이상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 아는데 굳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은 조금은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12분을 얘기했대요. 이런 내용으로. 근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얘기가 알려진자 정치권에 좀 많이 지켜보시는 분들이 떠올린 인물들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분들을 약칭을 조금박해라고 부르죠. 지금 보시면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 탈당했는데 이번에 패배했죠.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경선 탈락. 박용진 의원 뭐 엄청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 상태에서 경선 탈락이었죠.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 패배. 지금은 현역 의원들 아무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엄청난 쓴소리. 그러니까 다음 지금 현재지만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 뭐 이게 어려워지는 건데, 이게 당시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대표적인 인사분들이거든요. 자, 그럼요, 이분들의 목소리 좀 오랜만에 좀 들어볼까요? 불참이 아니고 기권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찬성. 아니 뭐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만약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우리 조국 후보자가 해명을 충분히 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이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회로의 참여는 명분은 없고 실익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듣고 보니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당론성 의견 이런 거에 대한 반발하고 이거 문제가 되고 이런 거 왜 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걸 주로 내신 분들이네요.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한 얘기였을까요? 아마 뭐 연상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 조금 박해는 이제 사실상 와해돼서 존재하지 않다시피 하고, 많이 박해가 존재하죠. 많이 박해. 조금 박해가 아니고. 많이 박해요? 그렇습니다. 그 비명계가 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다 공천 배제되는지 다 봐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저 화면에 나오는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 구증구포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현역 의원이지만 이제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원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4주 정도 있으면 전 의원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도 연상하고 얘기를 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정말로 이재명 대표였던 1급 체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뒷부분에 뭐 좀 그 개혁적인 발언은 세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지만 그 사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회식하러 가서 많이들 먹어요. 나는 짜장면 하면은 많이들 먹어요가 메인이겠습니까? 나는 짜장면이 메인이겠습니까? 다 듣는 사람 다 아는 거죠. 근데 저게 더 안 좋게 들리는 거는 저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신 그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달라는 건 일반적인 말인 것 같고 예. 개인적 소신 때문에 당론이 추진이 반대된다라는 것은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앞으로 보임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군기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추미애 당선인이 떠오르죠. 예. 옛날 환노위원장 시절에 사실 당론과 다른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아마 추미애 당선인이 가장 크게 들렸을 것 같고 나를 비토하는 건가? 나를 찍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들렸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등은 그러니까 보직자 등의 경우에는 개혁적인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뭐 협치 이런 명분으로 반대하지 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합의제인 국회의 운영과 관련돼서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말씀하세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당선인들 특히 22대 당선인들 중에 초선 의원이 한 80여 분 가까이 되시는데 많죠. 이분들이 오늘 참석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정략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냥 있는 얘기 그냥 다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정도의 얘기를 한 건데 너무 정색을 하고 그렇습니다. 논평을 하신다 이렇게 근데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론으로 정하는 법안이 예. 정말 많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론을 정할 때 의총이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정말 충분하게 토의하고 반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에서 하나의 당론이라는 것이 모였다면 같은 당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가급적이면 그 당론을 따라주는 게 이 정당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당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이 예. 당의 역할에 당의 특히 당론으로 만들었던 상황이라면 그 법률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그 충분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당론에 대해서는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갖다가 지금 너무 확대해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욱 전 대표님께 정리 좀 해주셨어요. 아니, 그런데요. 그 당선자 총회에서 저 정도 말하면요. 예. 그 당선인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원전에서 유튜브 찍으면서 박찬대 의원 옆에 앉혀놓고 주인 잘 섬기는 사람 했잖아요. 그 주인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한마디는 10글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알아듣고 지금 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 김성환 의원, 김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줄줄이 다 원내대표 선거 드랍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오늘 박찬대 새 원내대표 찬반 투표였어요. 오늘 한 분만 출마했으니까 당선된다면 이제 소감을 좀 밝히는데 관련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찬대에서 원대로. 원대 박찬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발끈 꽉 매고 있는 힘껏 뛰겠습니다. 박찬대 새 원내대표 친명 인사로 간주가 되죠. 그렇게 좀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데 화면 좀 볼까요? 이재명과 뭉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박찬대 새 원내대표. 여기 보시면 과거의 모습이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역할, 이재명 대표가 가깝다는 이런 뭐 모습이겠죠. 그리고요. 2020년 8월부터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최고위원으로 활동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두고두고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얼굴에 이렇게 뭐 묻어 있는 걸 이렇게 띄워준 그런 모습이 계속 회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데 소영주 소장님, 박찬대 원내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게 이제 총선 민심을 반영한 이재명 지도부의 뭐 하나의 강화 체제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할 체제라고 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큰 힘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그리고 당내 어떤 여론들도요. 그래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다 맡겨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뭐 거의 추대 형식으로 지금 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큰 이견이 없잖아요. 이제 저는 이거는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 당선자들 두고 나서 지금 조금 무거운 얘기를 그리고 좀 오해할 수 있는 얘기를 했고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금 신임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합을 이뤄서 뭔가 좀 강력하게 싸우겠다 얘기를 해서 지금은 박수를 받고 있지만 그거는 조금 아셔야 될 부분들은 이 공천의 시간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편들이었고요. 그 이후에 승리의 시간도 이재명 대표의 시간입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는 이제 대선을 가는 길은 길이죠. 그러면은 이제 각 지금 175명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선택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를 이제 받아야 될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게요. 1년짜리 이제 임기를 갖고 1년이죠, 있잖아요. 임기가. 근데 이거 한 5개월 안에 평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5개월 안에 정말로 이 원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과라든지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축으로만 해서 계속 당이 운영이 된다면 틀림없이 누수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저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의 어떤 신임 원내대표 자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무거운 일성 자체가 예.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부분도 있다. 저는 좀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에는요. 지금 원내대표가 뽑혔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만으로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 좀 보시죠. 여기 보면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잖아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 지금 당대표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계속 나오죠. 지금요. 여전히 그게 유효한 상태로 가 있어요. 그렇다면 연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 또 연임을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찐명이라고 불리는 인사.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손을 드신 분들이 나는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이재명 대표의 뜻을 뭐 맞추고 나는 그쪽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얘기, 이런 취지 계속 하잖아요. 지금 네 분 나오는데 네 분 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까지 이른바 친명 삼축 체제로 가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윤기찬 부위원장과 제가 김진욱 전 부대변인께 똑같이 질문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제가. 윤기찬 부위원장.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이제 비명이라든가 아니면 친명색깔 옅으신 분이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너무나 당이 민주당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당론 말씀하셨는데 그 예. 당론이 그러면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느냐. 지금 저런 그 보직 예정된 보직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른바 이제 저렇게 만약에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만약에 저렇게 삼축 체제가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당 대표가 만약 이재명 현 대표가 다음에 연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막후에서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겠죠. 뭐 그 본인 측근을 대표를 세우든지 그렇다면 다 좋은데 만약에 결정된 당론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럼 저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기 과정을 통해서 회의체를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내에서도 당론 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라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원내에서 논의되는 부분도 만약에 비민주적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결론이. 거기다 상대당과의 또 협치도 안 해요. 그럼 그것이 보정될 수 있는 기회도 잃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또 상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더 수기해라. 이런 과정도 건너뛰게 되면 과연 국회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명 갖고 국회를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300명의 국회를 다 당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을 하는 이유는 뭔가 수기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라는 것인데 저런 것은 수기 과정을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께 뭐 짧게 지금 뭐 너무 친명일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 민주당에 지금 친명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후자가 맞는 말씀이죠. 사실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건 또 사실 아닙니까? 그 과정들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당선인들 또 국회의원 앞으로 되실 분들 이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국민들에게 대표성을 위임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할 거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인데요. 지금 미국 대학가 심상치 않죠?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의 강경 진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 가보죠. 강경 진압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네요. 저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분이 있어요. 얼굴 보시면 누군지 다 아시는데요. 일단 미국 대학가 시위 모습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화면 좀 볼까요? 시위 사항 좀 정리해 보죠. 지금 이게 심상치는 않아요. 지금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대에서 사실 반전 시위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시작된 이 가자 전쟁, 이게 반대 시위예요. 그래서 뭐 약간 친팔레스타인 텐트 철야 농성 시위 뭐 이런 형태로 좀 퍼지고 있어요, 대학가로. 그리고 최근에는 UCLA 그럼 건너편으로 서부로 건너온 거네요. 또 반전 시위대. 근데 경찰이 이제 강제 진압을 하는데 굉장히 좀 과격하게 됐죠, 상황이. 뭐 체포도 굉장히 수천 명 단위로 가고 있고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래서 좀 정치인들 반응인데 이게 과거에 베트남전 당시 반전 시위 상황과 가지 않을까, 바이든의 베트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 관련된 목소리를 냅니다. 들어보시죠. We are not an authoritarian nation where we silence people or squash dissent. Neither are we a lawless country. We are a civil society, and order must prevail. But the police came in exactly 2 hours. Everything was over. It was a beautiful thing to watch. New York's finest. 소영주 소장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독특한 어떤 해석과 이런 걸 자주 하는 건데 이것도 시위 장면을 보고 아름답다, 최고의 장면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돌려간 거죠. 예, 보통 이거는 이제 뭐 돌려서 이렇게 쳤다고 해야 되나요? 누구를 돌려서 때린 겁니까? 바이든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경쟁자이자 뭐 숙적인 바이든을, 저는 이 반전 시위를 뭐 트럼프가 뭐 의도적으로 뭐 기획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 전쟁 자체가 보면 이게 미국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반전 시위가요. 중동, 유럽까지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류가 전쟁을 바라는 인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결국에는 중동 전쟁 자체가 그 자체로도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국가적으로도 이 생업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어떤 뭐 불이익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전 시위로 보는 것이고, 아까 버니 샌더슨 자체도 이거를 반유대주의로 보지 않는다. 유대인이잖아요, 샌더슨은. 근데 이걸 반유대주의로 보지 않고 이건 반전 시위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지금 바이든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어떤 기사들이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게 뭐 이제 반정부 이 시위꾼들이 뭔가를 벌이는 거 아니냐, 정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자체가 이게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여기서 지금 전쟁에 대해서 어떤 말리는 것보다는 거의 관망하거나 아니면 참전하겠다는 의사들을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예전에 월남 파병에서 베트남 전쟁 때 반전 시위 엄청나게 거세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양상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그걸 돌려서 바이든에게 지금 대선 경쟁자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한 방 먹이는 그거를 최고의 장면, 아름답다.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저걸 시위 장면을 아무리 봐도 저걸 아름답다고 그렇죠. 표현하는 특히나 이제 미국 경찰 부분들은요, 공권력이 완전히 그렇죠. 강력해서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뭐 대한민국 같아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시위대를 저런 식으로 뭐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진압하는 부분들 아름답습니까? 저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민주당이라서 민주당은 사실은 대학가와 좀 가깝고 친숙하다 이런 평가인데 지금 대학가에서 약간 배척당하는 건가요, 그럼?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없지 않겠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좀 곤혹스럽긴 할 것 같은 게 어쨌든 지금 현직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세계 질서의 최정점에 있는 미합 중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자신의 어떤 지금 재선 레이스에서의 그 유불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포지션을 두 개를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참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최고의 장면이고 이건 뭐 영어로 쓰잖아.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이걸.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과거에 이제 자신의 어떤 극성 지지층들이 그 의사당에 난입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벌였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뭐 이게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저기 윤기찬 부위원장 뭐 시간 뭐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정말 다시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게 그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베트남 전과는 달리 현재 이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은 전쟁 당사자가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표를 여기서 만약에 진압을 한다 하더라도 청년표를 잃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러니까 중재를 해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지. 그리고 저기서 시위하는 분들 상당수는 또 이민 오거나 해가지고 다인종 국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안 맞지만 정치 이익적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또 냉혹하군요. 탁월한 선택이라는 평가까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